네, 3교시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국회직 8급. A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고속국도죠, 고속국도. 고속국도인데 이번엔 이제 쇠파이프가 아니라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3시 25분경에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윗 타이어가 사고 지점 고속도로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 전이었다. 이거는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5조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5조로 가봅시다. 도로 문제니까. 5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도로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불가항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불가항력이 인정되냐. 그러니까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와 함께 안전의무 위반까지 함께 인정이 돼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불가항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랬을 때 고속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한국도로공사다. 한국도로공사의 내규에 따라서 30분 간격으로 순찰 차량이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15분 전에 이와 같이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가 직원이 수백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사실상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의 문제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 인정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X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오류의 시비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결국 CCBB는 이의 제기해도 소용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밑에 보시면 다만 이렇게 제가 해놨죠.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국도는 이거는 국가배상법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 법인을 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실수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속국도 사건들 판례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근거법령은 민법이 적용되고 있지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고 있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판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교수님들 실수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몇몇 분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몇몇 분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낸 건데 5조로 간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민법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건 없다는 거예요. 틀린 건 없지만 이걸 마치 국가배상의 문제 인양 출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출발이 틀린 거죠. 출발이 틀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오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운전하는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아까 죽고 이번에 부상만 입었네. 같은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같은 문제가 아니네요. 같은 문제가 아닌데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윗 타이어가 사고 지점에 떨어진 거는 10분에서 15분이다. A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애당초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리고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번엔 부상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한데 하나는 국회직 8급이고 하나는 사회복지직 9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돌고 있다. 이거죠. 돌고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가직 7급. 7급 들어가니까 약간 좀 난도를 높이죠. 강화고등학교 난간 실족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던 대로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3층 건물 화장실 밖에 난간을 지나다가
뭐 이렇게 담배가 그렇게 피우고 싶었을까? 네, 그렇죠. 뭐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피면 되죠, 그죠? 예, 왜 이렇게 폈을까? 예, 많이 안타깝네요, 그죠? 운동장에서 나가서 피면 됩니다. 고등학생분들은 나가서 피시면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를 주목하면 되고요. 건물 밖으로 양복 입은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이 뛰어도 얼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 뭐 저도 뭐 착하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난간이죠. 난간. 국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례적인 사고. 비정형적 사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이례적인 사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상에 깨지는 거면 통상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과연 건물에 있는 난간이 그냥 빗물바지하고 외벽 공사할 때 발받침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면 이 30cm면 충분한 것이지, 이것이 학생들 담배 피라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에서 통상이 깨집니다. 통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성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고속국도라고 해서 일반 국도라고 했을 때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최저 속도 제한을 하고 있는 특수도로, 특수도로로서의 특수목적도로인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전성의 기준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원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 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뭐 설치해봐야 나갈 놈 다 나갑니다. 그렇죠? 학교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되지 않겠죠. 이런 걸 설치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화고등학교 사건 판례의 사실관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직 8급입니다. 국회 제일 좋죠, 그렇죠? 테러하기도 좋은 곳이고, 그렇죠? 네, 적들을 테러해야죠. 적이 누구냐? 왜 같은 국민끼리 적이냐? 아니죠.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적은 내부에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한 자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그 다음 사법부와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우리 편이고 행정부는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반대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장 주적은 입법부에 있다라는 것이 통설이죠. 네, 판례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죠? 통설이죠. 한번 갈아엎어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드리는, 여기서가 아니구나, 신림 강의에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군요. 국회의원은 40대 초반선 아니면 30대 후반선 요 정도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걸어다니기도 힘드신 분들, 성질만 많이 내시는 분들을 거기다가 갖다 놔서 뭐에 쓸 문제인가? 국민의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도 구성이 되는 것이 맞는 거지, 299는 정확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다 변호사만 국회의원이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국회의원이 법 만듭니까? 언제 국회의원이 법 만들었습니까? 다 행정부가 만들어 넘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좌관은 뭐 놉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물론 본인을 견제한 대상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화장실에다가 대자보를 붙여서라도, 전국 화장실에다가 붙여서라도 국회의원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농사는 국회의원가 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촛불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왜 거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정수기 누나가 나오시잖아. 나오시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고 하시니까 그쪽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를 뒤집어 엎으러 갈 때가 됐는데 힘이 들어서 허리가 아파고 해주시면 요번에도 결석 없이 나가겠습니다. 버티기와 성실성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한 손 올려드리러 그것까지는 가드리겠습니다. D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서울 시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단선의 반대말은 복선 맞습니까? 아니죠. 복선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전제가 되는 사항이 복선이죠. 단선은 뭐야? 끊어졌다. 선이 끊어졌다. 선이 끊어져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 많이 봤죠? 그냥 횡단보도에서도 보다 보면은 신호등이 꺼져 있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될까요? 배상이?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좌우 다른 방향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한편 사고 당시 서울시 전역에는 이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를 주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면 풀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은 문제죠. 사고 당시 서울시에 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있고 그 중에 약 300개가 하루에 단선 소등되는 상황이다. 예측은 곤란하다. 전구의 수명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아까 전에 낙뢰 그래버리면 낙뢰는 피레침 꽂으면 되는 거잖아. 전구의 수명이 끝난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전구의 수명 끝나면 그럼 여러분들은 알람시계 맞춰놓고 왜 안 울렸어? 그랬을 때 건전지의 수명이 끝나고 알람시계 안 울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람시계는 10개를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끄고 자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전지가 끝나는 때를 어떻게 알아? 단선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거는 과학기술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로 적색 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의 문제는 설치관리 하자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선이 끊어지고 피복이 벗겨지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이건 예방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이걸 놓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결여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다음 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좀 많이들 오해를 하던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가변차로 사건인데 가변차로라는 건 뭐예요? 가능할 가짜에다가 변경할 변자입니다. 바꿀 수 있다. 뭐를 바꿔요? 차로를, 즉 진행 차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진행 차로를 바꾼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신림동에서 이쪽으로 오면 저쪽 강계약 끝나면 아예 그냥 전 회사와의 집과 거리가 1km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던 곳에 우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학생들의 약속도 좀 된 게 있어서 1년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긴 한데 올 때는 신림 사거리를 타고 들어오는 게 빨라요. 그런데 갈 때는 신림 사거리 쪽을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걸립니다. 갈 때는 봉천 사거리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특히 어떤 경우 러시아워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이 철저히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둘둘 간다 이런 상황이야. 6차선이다. 맞네. 4개로 할 걸.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앙 차로란 말이에요. 중앙 차선이면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2개의 차로 이게 가변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쪽이 둘 다 이쪽 진행이고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진행이 이쪽 진행이다 이겁니다. 이런 걸 가변차로라고 하는데 보세요.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예요.
그렇다면 가변차로의 시작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변차로의 시작 시점에서는 이쪽이 진행 방향으로 되어 있어. 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쪽이 진행 방향으로 되어 있어. 그럼 가다가 서로 만날 거 아니야. 제발아. 지금 나하고 지금 치킨 게임 하나? 치킨 먹으면서 하지. 왜 이러지?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피하겠지? 안 피한단 말이죠. 왜? 걔도 진행 방향 신호등 바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가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위 신호기는 적정 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돼서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했던 것인데 고장은 현재 기술 수준상 예방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인정이 될까요?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위와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위에선 단선이 됐어요.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전압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위쪽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 맞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밑에는 가변차로잖아요. 위에가 불가항력이 맞다면 밑에도 불가항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가변차로라는 겁니다. 가변차로. 밑에 판례를 보시게 되면 모순 신호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예견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불가항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배당 책임은 인정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줬으면 좋은데 여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럼 얘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가변차로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가변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로의 진행 방향이 이때 바뀌고 저때 다르고 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험성의 정도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높아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다면, 가변차로에 언제나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변차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래버리면 설치하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설치하자가. 가변차로 신호기 자체를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 가변차로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 가변차로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요. 그냥 좀 막히고 말지, 아니면 한 차선을 더 넓히거나 해야 되는 거지. 가변차로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하자는 인정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설치하자는 피할 수 없다. 설치하자는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말이 합리적이죠. 이 얘기가 합리적입니다. 관리청이 요것도 이제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해설이 따로 없는데 그건 아니겠죠. 이게 첫 번째 거와 끝에 거가 수미상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락입니다. 누락이고 관리청이 무슨 관리청? 도로를 관리하면 그 행정청을 도로관리청이라고 하게 되고, 하천을 관리하게 되면 그 행정청을 우리가 하천관리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영조물이 등장하면 관리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관할 행정청을.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수는 뭐 물을 흘려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고, 위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계획 고수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년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요, 그동안 비가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이 계획 홍수량을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면 거기다 뭘 만들어? 제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제방. 그래서 제방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그 하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획 홍수량이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계획 홍수량만큼 제방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설치관리 하자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획 홍수량보다 미달하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땐 어떨까요? 이럴 땐 겹쳐볼까요? 계획 고수량이 있습니다. 하천 계획에서 이 정도는 제방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 고수량이 있어. 근데
요거랑 비교했을 때 제방의 높이가 말입니다. 제방의 높이가 이거에 합치돼요. 그만큼 쌓은 게 맞습니다. 쌓았고 이거는 그거에 합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서 홍수가 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서 홍수가 나는 상황은 이 강수량이 뭐보다 계획 고수량보다 높을 때겠죠. 그죠? 높을 때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겠죠. 이 강수량이 쟤보다 높을 때가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얘랑 얘보다 낮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래도 홍수는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홍수가 나서 피해가 발생한다. 홍수 날 수 있다고요. 다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물적 상태의 하자가 없겠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물적 상태의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될까 안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될까 안 될까? 얘는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제방을 너무 낮게 쌓았기 때문에 계획 고수량만큼의 비만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홍수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청 잘못입니다. 관리청 잘못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방 높이가 낮아도 상관없다고요. 낮아도 강우량이 계획 고수량보다 더 폭우가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원인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방의 높이가 낮아서 홍수가 난 겁니까? 아니면 강우량 때문에 난 겁니까? 폭우 때문에 난 거야. 폭우 때문에. 이거를 제방 높이를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홍수 나는 건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인정이 된다. 불가항력 인정되면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이 안 되고 그럼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장난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방의 높이가 계획 고수량보다 낮았다라고 해놓고 나서 새로운 변수 하나 집어넣는 거지. 하지만 이번의 폭우는 1000년 만에 내리는 최고의 폭우다. 이래버리면 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항력입니다. 그럼 불가항력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충족했다. 물적 상태 하자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당초부터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에 잘못 책정되었거나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없는 한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방 높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방 높이를 봤을 때 그 고수량만큼 쌓아놨다고 했으니까 물적 상태 하자 없죠. 그러니까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는 없는 거죠. 여기 특별히 수인한도론 적용시킬 만큼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갔다. 위험을 인지했다. 수인한도로는 어떨 때 적용시키는 거예요? 매양리 사건에서 처음 나왔다고 했죠. 매양리 사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끝난 드라마. 최강 배달꾼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강 배달꾼. 드라마를 잘 보면 시험은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강 배달꾼에 보면은 배달의 민족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 뭐 이걸 하는데 거기서 매양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건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후배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했고 왜냐하면 그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사건인데 그때 당시인데 저는 이미 2000년도에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걸리면 이제 실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투입을 안 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또 열심히 그때 전과자가 된 후배님들은 그냥 다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취직이 잘 안 돼. 그치? 매양리를 갔단 말이죠. 미군이 폭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가 매양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양리인데 여기 딱 끝에 여기 마을회관이 있어요. 여기 딱 마을회관이 여기 있거든. 이 안에 이제 막 대자보가 막 다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뉴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어용 강사긴 한데 당시 어용 방송국들, 지금은 어용이 되게 영웅적인 거지만 그땐 어용이 되게 정말 매국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항상 그러잖아. 자기들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나쁜 놈들이죠. 그게 바로 나쁜 놈들이야. 왜? 돈 받고 일했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움직였습니다. 돈 내고. 그게 뭐가 문제야? 누가 좌빨입니까? 누가 종북입니까? 어버이연합이 종북이죠. 북을 이롭게 한 것은 그쪽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사회를 이롭게 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잖아. 어버이연합이 민주화운동 인정됩니까? 우린 보상금도 받거든.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걸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좌빨은 그쪽이 좌빨이고, 그렇죠?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영화도 있잖아요. 지금 보죠? 김창수,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있어요. 여기다가 근데 얘네가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폭격을 해요.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게 한 100m 됐나? 제 기억으로는 진짜 짧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서해안 쪽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빠지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뛰어갈 만큼 돼요. 이렇게 장화 신으면 이렇게 좀 붕덩 이렇게 해갖고 갈 수 있어. 가갖고 여기 이제 우리 누워 있는 거죠. 쏠 테면 쏴봐라. 어떻게 하는 거야? 미사일을 날리면 받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날라오는 돌 받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돌을 받을 수 있으면 미사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엎드려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다 잡혀가 구속이 된 거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한단 말이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소하고 돼지들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야. 다 정신병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보내고 돈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정신의학과 보내고 이제 다 이렇게 소 정신 되게 확인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여기 이렇게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국가에서.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뭐라고 주장한 거냐? 그게 먹힌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죠. 물론 알고 들어갔다. 사격장 있는 거 알고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사격을 했을 때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요 정도인데 그런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와갖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지한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다. 그걸 입증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던 건데 여기서 말한 게 바로 수인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지한 위험의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그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수인한 도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6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강 배달꾼입니다. 거기 매양리가 나와요. 매양리가 이걸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작가들은 신림동에 사시 공부하다가 안 된 친구들이 작가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시험이 있더라고. 그것도 이제 법을 알아야지 뭘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 시험 되게 힘들구나 이렇게 봤는데 요즘 작가도 아주 똑똑합니다. 그렇죠? 6조입니다. 국회직 8급 광역시인 A시의 구역 내에 A시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는데 그 관리 권한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A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간위임이 되었다. 울산광역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울산광역시 이제 사건 판례가 있으니까 대전광역시 사건 판례도 있고 뭐 합니다. 근데 울산광역시 생각해보게 되면 누굽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설치를 한 거고요. 그것을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기간위임을 한 거죠. 기간위임을.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저게 아닙니다. 도로관리사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사무입니다. 일반 사무. 오케이. 도로법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적용되는 겁니다. A시 관할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 배상 책임은 사무 귀속 조치로서 누구에게, 비용 부담자로서 누구에게 귀속된다.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법령 주는 거. 법령을 줘야지 이해한 사람 풀고 이해 못한 사람 틀리죠. 결론만 묻지 말고. 어유 국회 훌륭하네. 그치? 예. 역시 국회. 예. 도로교통법 3조입니다. 3조. 제가 말씀드렸던 3조가 이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근데 이제 군수 그래버리면 광역시에도 군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에도 군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광역시 빼고 예, 구청장은 없네요. 그렇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은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설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호기를 누가 설치 관리한다고요? 지자체장이 한다고. 지자체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147조입니다. 147조 가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147조 시장 등은 위에가 이제 시장 등이었죠.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경찰서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광역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을 하겠네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1유형입니까? 2유형입니까? 3유형입니까? 우리 6조 1항 봤던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일반 사무의 기관 위임이 1유형, 일반 사무의 단체 위임이 2유형, 그 다음에 도로관리 등 사무의 기관 위임이 3유형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1유형이죠. 1유형. 비용부담자가 사무 기속 주체하고 분리되는 비용부담자가 1유형은 누구였습니까? 형식적 비용부담자였었고 2과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1유형이니까 사무 기속 주체하고 형식적 비용부담자의 문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사무 기속 주체는 누굽니까? 기간 위임 과정에서 과연 권한의 귀속점의 이전과 함께 권리 의무의 귀속점도 함께 동반해서 이전되는가?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기간 위임은 권리 의무 귀속점은 동반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버리면 사무 기속 주체가 변경되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사무 기속 주체는 누굽니까? A광역시죠. A광역시.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사무 기속 주체는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그대로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얘가 속한 단체는 국가. 그래서 국가가 비용부담자인데 1유형이니까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기억은 A광역시, 그 다음에 니은은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신호기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차량이 많고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자치사무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3조 1항 권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치사무로 바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사무 기속 주체는 A광역시가 된다. A광역시가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자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국가 쪽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A광역시 쪽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141조 본문과 단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판례 보시고요.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기속 주체, 그 다음에 신호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위에는 5조 신호등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6조 1항에 따라서 외부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그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5조짜리 하나, 6조 1항짜리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울산은 지우시고 A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2번 등장하네. 그 다음에 법전.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지금 앞에 문제에서도 뭐가 나왔었냐면 교통관제센터가 나왔죠. 근데 이 교통관제센터에 경찰 말고 누구 들어가 있다고? 행정공무원도 파견가 있다 이겁니다. 파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정보공개 청구 이런 거 하면 여기 이제 이 동네 마객에 CC 있지 않습니까? CC는 저기 캠퍼스 커플 얘기하는 건데 많아요 CC들이. 근데 그 CC들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CC들 관리하는 곳은 경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쪽에서 하거든요. 가면 그쪽에 또 경찰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면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CC를 좀 보고 싶습니다.
캠퍼스 커플을 좀 보고 싶어갖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커플을 뭐 할 수 있다? 좀 파일로 담아 주십시오. 그럼 또 파일로 담아 메일도 보내주고 합니다. 끊어도 보여주고 끊어서도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공무원들이 되게 협력을 잘해줘요. 요즘에는 경찰서도 가보면 예전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많이 때려요. 많이 때리는데 이렇게 저 사람이 많이 때려갖고 이제 팔이 아프겠다 싶을 정도로 때립니다. 막 때리는데 요즘에는 그 형사 거기 가면은 사무실 가잖아요. 어우 정말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해. 세상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50 좀 넘은 이제 형님들, 경찰 하시는 형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옛날처럼 막 뭐 무대뽀로 욕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대화가 아주 잘 됩니다. 공무원들의 퀄리티는 점차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저 국회 쪽을 그죠? 그쪽은 날이 갈수록 엉망이야. 그죠? 나를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 군대를 좀 보내야 됩니다. 그죠? 군대를 다 한 번씩. 국회의원은 우선 군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봉사활동 5년 이상, 합숙하면서 한 사람,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냥, 법을 아는 사람이 국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계속 생각을 하는 거라면 좀 여기다 앉혀놓으세요. 내가 뭐 쌍이 시작 막 할 테니까. 뭐 왜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선생이다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막 내가 할 테니까. 저는 원래 형님들한테 반말하기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좋은 사회가 돼야죠. 우리 애들이 막 뛰어다닐 때는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는, 놀면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4번인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 교통관제센터에서 잘못한 부분은 경찰 쪽에 있어서는 경찰 공무원 쪽은 국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공무원 쪽 같은 지자체, 양쪽의 잘못이 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분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책임 비율이 나눠질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우선 하나 깔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합동, 이게 나온 거 합동. 교통관제센터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에 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번.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자로 책임을 진다. 설치관리자가 뭐예요? 사무기숙주체입니다. 사무기숙주체. 설치관리자하고 설치관리 담당 공무원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했어요. 관리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잖아. 관리자. 놈자 쓰면 사람입니다. 놈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는 행정주체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얘가 사무기숙주체입니다. 사무기숙주체. 그러면 지자체가 사무기숙주체죠? 맞는 거네. 그렇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5조 쪽이 되는 거고, 5조 쪽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이 사무가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이 속한 국가로 변경된다. 사무 귀속 주체가 변경이 됩니까? 안 되죠. 기관 위임에서는 변경 안 됩니다. 어디서 변경돼? 단체 위임에서 변경되는 것이죠. 단체 위임에서.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 책임을 진다. 뭐 1이나 3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뭘 또 묻나. 그래서 해설을 달 때도 이럴 때 힘들어. 왜? 뭐 차이가 없는 문제를 또 묻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 사무귀속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는 건 몇 조 책임을 지는 거야? 5조 책임을 진다. 5조 책임을 진다 이거죠. 5조.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는 이거는 경찰 공무원이죠. 경찰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무슨 비용 부담자? 형식적 비용 부담자. 이제 재미없지. 저도 이제 재미없어요.
좀 새로운 거 가르쳐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시험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끝날 때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이론 수업이라거나 이런 특강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이 공부가 이제 다 되신 분들이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약한 테마 이런 걸 이제 특강을 들으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패스원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제 연간 커리큘럼에 아주 멋지게 막 편집을 되게 예쁘게 해놨대. 쭉 해놨어. 근데 강의가 25개인가 그래요. 네, 그거를 1년 동안 하려는데 죽일 텐가? 나를 어떻게 쪽쪽 빨 텐가? 그래 마음대로 빨아라. 근데 다 빨아도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당신 강의니까 당신이 추천하라라고 하면 저는 기출특강 이겁니다.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진짜 재미없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다시는 끝난 거거든. 행정법을 수업을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근데 올해 듣고 내년 듣고 또 뭘 필수 과목 하십시오. 필수 과목 하십시오. 선택 과목에 목숨을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출특강을 이렇게 하면 이 이제 1000페이지에 달하는 기출 문제를 저는 원래 정석 돌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목이 찢어지면 학생은 합격한다 이거거든. 이제는 학생이 없으면 제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별로 그렇게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 돌파입니다. 1000페이지 다 풀어요. 다 풉니다. 그러면 빈출되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잖아. 나중에 공부할 이유가 있겠어? 없어요. 그냥 그건 거야. 이유는 이제 몰라. 됐어. 그냥 그건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이 그냥 보면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 교재에서의 문제와 결론만 있잖아요. 오다 X다 그거를 제가 원래 다 녹음을 해드려요. 수강생들한테.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거를 녹음을 해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업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냥 귀에 꽂고 다니면서 그냥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만 하면 그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강제력 부여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1년에 4번 사이클 돌리는 그 관리형 자습실이 있어요. 관리형 자습실. 기출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매일 시험 보거든. 매일. 그러니까 시험 딱 초점 맞춰서 시계 맞춰서 4번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계속 시험 보고 1, 2, 3, 4 선택지로 보고 그다음에 OX로 시험 보고 해서 계속 시험 말씀을 제가 정규 강의 때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A그룹과 B그룹을 두고 나서 공부를 시킵니다. A그룹 학생들은 공부를 한 번 가르쳐요. 수업을 한 번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시험을 3번 봅니다. 50분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B그룹 같은 경우에는 B그룹은 얘네들한테 수업을 4번 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다른 문제로 해당 단원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쪽보다 50%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그룹이 50점이 평균이 나왔다면 A그룹의 평균은 75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냥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주입식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수동적 자세 이거하고 문제를 풀라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느끼는 바가 전혀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극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낸다고 할지라도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공부는 반복과 훈련일 뿐인 겁니다. 근데 반복과 훈련의 기본 소스는 문제 풀은 기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만 하셔도 됩니다. 기출만 하시고 그냥 최신 판례 특강 같은 거 무료로 할 때 그것만 딱 들으시면 기출에 있는 거하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판례만 확인해 주시면 90점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학교 그 관리형 자습실에다가 제가 그랬어요. 항상 3개월 정도 단위로 4번 가니까 그 시험에서 행정법이 90점 이상 안 나오면 내가 강제하는 시간은 내 수업 시간 1시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일 수업을 1시간씩은 그냥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개월 잡아갖고 10만 원씩 받으시고 학원도 운영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90점 안 넘으면 다 돌려줍시다. 다 돌려줍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90점이 안 나오면 독서 실비나 이런 거 다 세이브 된 거고, 수업료 세이브 된 거고, 나오면 나오면 합격했는데 뭐 그 10만 원 아까운 거 아니고, 그쵸? 뭐 이래저래 해갖고 어떻게 간다고 한들 전혀 학생들에게 손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패스온 올 때부터 이제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선생님 혼자 다 하셔야 된다. 분빠이 없다. 모든 수업 혼자 다 하라. 그래서 죽여라 그냥 막 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계시는 선배님이 제가 은혜를 입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고대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게 있어갖고 한 번은 형님이 시키는 거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온 거거든요. 그냥 사인 이렇게 한 건데, 그랬어요. 배운 만큼 돈 낸다. 이 원칙을 간다. 뭐 내가 이걸 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되지만, 제가 제 학원 할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공부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내지 말고 공부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당연한 거잖아요. 대신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증명을 해라.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100명의 학생들을 제가 확인을 해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줬어요. 그냥 100만 원씩 준 겁니다. 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야 돼. 등록금은 안 내도 되고 이걸 또 가져야 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그런 거야. 이렇게 줬습니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좋은 데 쓸 겁니다. 그죠? 뭐 그런 거 줬다고 와서 술 먹었다 뭐 그런 걱정까지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행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지만 그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배운 만큼 한다. 배운 만큼. 배운 만큼. 그래서 점수가 나왔으면 돈 받는 거고, 점수가 안 나왔으면 나한테 그만큼 못 배운 거 아니냐? 못 배운 거면 돈 돌려주면 되는 거다. 전혀 문제가 없다. 향후에는 정규 강의든 뭐든 간에 들어올 때 시험 볼 거다. 시험 볼 거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좋은 애는 점수 비율로 좋은 만큼 덜 내라. 왜? 나한테 배울 게 그만큼 적을 거다. 점수가 나쁜 애는 입학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 점수가 나쁜 애는 나한테 배울 게 많을 거다. 전액 다 내라. 할인 없다. 깔끔하지 않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많이 합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합리적 책정, 가격 책정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가 희생을 해서 그런 걸 해요. 뭐 이제 이건 무료 강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뭐 학교가 깡패라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깡패 학교를 나와가지고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이게 좀 깡패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학교 후배님들은 무조건 50% 할인. 그 두 개 학교를 다 나오신 분은 내 수업은 무조건 다 무료. 이 정책을 지금 제안을 했고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서를 안 받는 거거든요. 학원은 50%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고 내가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배님들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좀 그냥 깡패 학교다 이렇게 그런 학교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자로 책임을 진다. 앞에 거랑 대동소이하죠. 무슨 말이에요? 사무기속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6조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사무기속주체 쪽은 5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거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이 위임이 되었다면, 위임을 아까 하라고 돼 있죠. 147조. 이 사무가 귀속 뭐 했잖아 이거. 그죠? 국가로 변경 안 되죠. 관리적 책임지고. 다음 4번이네요.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므로 국가는 비용부담자, 형식적 비용부담자. 5번.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우선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이건 6조 1항으로 간 겁니다. 6조 1항으로. 이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는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얘기 나온 게 합동근무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한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전액 배상을 해주는데 나중에 내부적으로 뿜빠이 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랑 좀 안 맞습니까? 뭐랑 좀 안 맞죠? 저거랑 안 맞잖아. 최종적 배상 책임자 6조 2항에 내부적 배상 책임자, 내부적 책임자는 사무기속주체설이었잖아요. 판례 입장도.
그럼 그거하고 완전히 틀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판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기여도설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여도설 판례가 책임 비율에 따라서 궁극적 책임도 분배한다라는 판례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분배라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주고 싶으셔가지고 합동근무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교수님이. 예. 교수님도 머리 많이 쓰신 거죠 지금,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맞는 얘기죠. 끝났네요. 뭐죠? 네, 끝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걸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험은 사례 기출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그 뭐 맨 앞에 일지 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사례 기출이란 객관식 행정법의 기출 문제를 기본 기출, 심화 기출, 사례 기출로 분류하고 그 중에 하나의 형태를 말하는데 OX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사례 기출 부분만큼은 앞에 두 개 말고 주관식 행정법의 사례 문제 해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푸시면서 뭘 느꼈어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이건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뭐 뷔페 이런 데 가면 시푸드 뷔페 뭐 이런 거 가잖아요. 그죠? 애기들하고 가면은 또 돈 내야 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는 객관식 문제랍시고 내긴 했는데 이건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사례 기출은 사실상 주관식 문제, 사례 문제다라고 이해하고 푸는 게 맞는 거지 객관식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비를 하시라고 토막 사례도 좀 같이 드렸던 건데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토막 사례도 같이 좀 풀 수 있도록 하고 원래 우리 생각은 사례 기출을 푸는 거였고 토막 사례를 좀 선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뭘 꼽죠? 손실보상. 손실보상 도저히 노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배상 부분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우리가 이론 정리해드린 거, 그 다음에 한번 수업 들으셨으니까 특히 뭘 좀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복습을 한눈에 보이는 국가배상법 가지고 복습하시라고. 그걸로 다 풀린다고요. 그죠? 그걸 다 풀리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배상도 틀이 명확히 존재한다. 존재할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다면 그때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면 문제를 보고 정확한 각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본인의 공부량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법은 각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권리구제를 시킨다라는 목적 하에 기본적인 이론을 그렇죠? 그 질서를 형성시켜 놓은 이론을 잠시 예외 인정할 때들이 있는 것뿐 이것과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확한 틀은 뼈대는 체계는 있는 거고 예외는 몇 개를 기억을 하시는 건데 판례 학습하시면서 별도로 살붙이기 들어가는 것일 뿐 그게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한 가지 교훈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고 모든 수업과 모든 문제에는 이거는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수업과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선물이 있다. 반드시 선물이 있다. 내가 반드시 얻어가는 것이 있다. 그 선물을 하나의 선지에서라도 선택지에서라도 다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본인이 느끼지 못했다면 본인이 아직 수험 감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문제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내셔야지 문제가 변형돼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문제를 만나든 반갑게 인사하면 저쪽에서도 인사를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우리 추석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학생들이 오지를 잘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 또 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렇죠? 배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강의실을 빌려주신 패스원 감사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